오늘 저희가 같이 좀 파헤쳐 볼 자료들은요, 현대 범죄 소설의 거장 마이클 코넬리에 대한 글들입니다. 작가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도 있고, 또 그의 작품 세계를 다룬 여러 비평들, 심지어 팬들이 직접 만든 성지 순례 게시물까지, 정말 방대하죠. 여러분께서 이 자료들을 보내주시면서 코넬리라는 작가가 어떻게 자신만의 그 거대한 세계관, 이른바 코넬리 유니버스를 만들었는지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을 뽑아내서 평범한 범죄 담당 기자가 어떻게 이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중 한 명이 됐는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작가의 성공시나 이런 걸 따라가는 걸 넘어서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날카로운 기자의 펜이 어떻게 문학적인 상상력이랑 만나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지, 그리고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인 도시 하나가 어떻게 소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료들을 보면 코넬리 작품이 유독 진짜 같다는 평이 진짜 많거든요. 오늘 그 현실감의 근원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와, 시작부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마이클 코넬리 하면 전 세계적으로 9천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근데 그 시작이 소설가가 아니라 범죄 담당 기자였다는 점이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하다가 하드보일드 소설의 전설이죠. 레이먼드 챈들러. 그 작품에 완전히 빠져서 범죄 소설가의 꾼을 키웠다고 나와 있네요. 바로 그 기자 경력이 코넬리 작품 세계 전체를 그냥 꿰뚫는 핵심인 거죠. 이게 그냥 이력서 한 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는 LA 타임즈 같은 아주 유력한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차가운 범죄 현장, 복잡하게 얽힌 경찰 조직 내부, 그리고 그 치열한 법정의 공기까지 그걸 직접 온몸으로 흡수한 사람이에요. 다른 작가들이 막 자료 조사하면서 얻어야 할 지식을 이 사람은 매일의 업무로 그냥 체득한 거네요. 바로 그거죠. 바로 그 경험 덕분에 그의 소설이 진짜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고요. 정말 극적인 경험도 했던데요. 1985년에 있었던 델타항공 191편 추락사고, 그 현장을 취재해서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기사로 이듬해의 언론계의 노벨상이라는 퓰리처상 최종 후보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기자로서 거의 정점을 찍은 거죠. 근데 오히려 이 성공이 그를 소설가의 길로 이끌었다는 점이 정말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그 전환점에 대해서 자료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나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퓰리처상 후보에 오르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잖아요. 그 덕분에 꿈에 그리던 도시, 그러니까 그의 영웅 레이먼드 챈들러가 활동했던 로스앤젤레스로 가게 되는 겁니다. LA 타임즈로 자리를 옮긴 거죠. 아, 역설적이네요. 저널리스트로서의 성공이 오히려 최고의 창작 무대를 마련해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는 LA의 어두운 이면, 부패나 범죄 같은 걸 취재하면서 얻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3년 동안 응축해서 1992년에 첫 소설 블랙 에코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데뷔작으로 미스터리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드거상, 그 최우수 첫 소설상을 수상하면서 그냥 화려하게 등단한 거죠. 기자의 관찰력과 소설가의 상상력이 완벽하게 결합한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코넬리 유니버스의 중심에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바로 LAPD의 고독한 형사, 히에로니무스 해리 보슈. 제가 자료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의 신조였어요. 모두가 중요하거나 아무도 중요하지 않다. Everybody counts or nobody counts. 이게 그냥 들으면 당연한 말 같은데 소설 속에서는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 신조가 바로 해리 보슈라는 캐릭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든 길거리의 노숙자든 모든 피해자는 동등한 정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부패와 관료주의로 가득한 거대 도시에서 그 신념 하나로 버티는 인물인 거죠. 그런데 코넬리가 보슈를 통해 보여준 진짜 혁신적인 시도는 사실 따로 있어요. 아, 뭔가요? 바로 실시간 노화라는 설정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읽고 진짜 놀랐어요. 보통 이런 시리즈물 주인공들은 영원히 나이를 안 먹잖아요? 셜록 홈즈처럼. 그렇죠. 근데 해리 보슈는 1992년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현실의 우리랑 똑같이 나이를 먹고 늙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이 실시간 노화가 정말 대단한 장치인 게 독자들은 캐릭터랑 같이 늙어가면서 그냥 단순한 팬이 아니라 거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경험을 해요. 보슈가 무릎 통증에 시달리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낯설어하고 은퇴 후의 삶을 걱정하는 모습에서
독자들은 자기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다른 시리즈물에선 절대 줄 수 없는 아주 깊은 유대담입니다. 코넬리 본인도 인터뷰에서 도시와 인물이 함께 늙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죠. 하긴 보슈처럼 한 우물만 파는 형사가 정의를 구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겠죠. 코넬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보슈의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그의 이복 형제이자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미키 할러죠. 맞습니다. 냉소적이고 돈 밝히고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한 변호사죠. 경찰의 시선에서 어떻게든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려는 보슈와는 완전히 반대 지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할러한테 중요한 건 의료인의 무죄 판별, 그러니까 절체적 정의의 승리니까요. 코넬리의 천재성은 바로 이 극과 극의 두 인물을 피를 나눈 형제로 설정했다는 점에 있어요. 와, 한 사건을 두고 형사형이랑 변호사 동생이 맞붙거나 협력하는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군요. 생각만 해도 흥미진진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건에서 만나서 대립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협력하면서 독자들은 정의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다면적인 개념인지 깨닫게 돼요. 경찰이 잡은 범인이 정말 진범일까? 변호사가 무죄로 만든 사람이 정말 결백할까?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사법 시스템의 양면성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인물들 이야기도 정말 재밌지만 코넬리 소설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로스앤젤레스라는 도시 그 자체인 것 같아요. 팬들이 직접 보슈 투어라는 걸 만들어서 소설 속에 나온 실제 장소들을 찾아다닐 정도라고 하니까요. 레딧에 올라온 한 팬의 게시물을 보니까 보슈의 집이 있는 우드로 윌슨 드라이브의 실제 풍경 사진부터 그가 자주 가는 단골 레스토랑 머소 앤 프랭크까지 거의 뭐 지도처럼 정리해놨더라고요. 그게 바로 코넬리가 레이먼드 챈들러의 진정한 후계자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실제 지명을 쓰는 차원이 아니에요. 챈들러가 1940년대 LA의 그 불안한 공기를 담아냈다면 코넬리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LA의 역사를 기록하는 뭐랄까 연대기 작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 자료에 나온 머소 앤 프랭크 레스토랑 묘사 보면 보슈가 왜 거길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요. 100년 넘은 식당의 낡은 가죽 의자, 어두운 조명, 마치 시간이 멈춘 곳에서 혼자 사건의 실마리를 정리하는 보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도시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1992년 LA 폭동, 1994년 노스리지 대지진, 90년대 후반의 램파트 경찰 부패 스캔들, 심지어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이런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소설의 핵심 플롯으로 가져옵니다. 아, 그냥 배경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요? 네, 도시에서 벌어진 거대한 트라우마가 주인공들의 삶과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러니까 LA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고 인물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크로식이라는 소설 제목에도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은퇴한 형사 보슈가 금기를 깨고 변호사 축으로 넘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LA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생 경로가 비극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코넬리의 이런 탄탄한 세계관은 스크린으로 옮겨져서도 아주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의 보슈와 그 스핀오프인 보슈.점 레거시, 그리고 넷플릭스의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가 대표적이죠. 이 드라마들이 원작의 깊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돼서 비평가랑 대중 모두에게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책이 엄청난 인기를 끈 작품일수록 영상화됐을 때 원작 팬들의 실망을 사는 경우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코넬리의 작품들은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 성공 비결이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코넬렉 본인이 총괄 제작자로 모든 영상화 과정에 직접 깊숙이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캐릭터랑 세계관이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직접 방향을 잡아주니까 책에서 TV로 넘어오면서도 캐릭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거죠. 아, 작다가 직접 컨트롤하니까요. 그렇죠. 덕분에 보슈 시네즘은 스핀오프를 포함해서 10개 시즌 이상 이어지는 장수 시리즈가 됐고요.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역시 넷플릭스의 대표 법정 드라마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주인공인 해리 보슈가 이제 70대가 되었는데 그럼 이 코넬리 유니버스는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넬리는 아주 영리하게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바로 르네 발라드라는 젊고 유능한 여성 형사를 등장시켜서 보슈의 제자이자 파트너로 만들었죠.
보슈가 자신의 모든 경험과 신념을 발라드에게 전수하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흥미롭네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이 발라드 캐릭터가 실제 LAPD의 전설적인 여성 강력계 형사인 미추이 로버츠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요. 현실에 뿌리내리려는 그의 집요함이 엿보이는 부분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2025년부터는 또 다른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LA 앞바다에 있는 산타 카탈리나 섬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스틸웰 형사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세계관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그의 세계는 한 인물의 은퇴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인물과 이야기로 뻗어나가는 거죠. 정말 끝이 없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오늘은 범죄 담당 기자에서 시작해서 현실에 단단히 발을 딛고 자신만의 거대한 문학적 세계를 구축한 마이클 코넬리의 자료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쓰는 재능을 넘어서 현실에 대한 집요한 탐구, 그리고 자신이 창조한 캐릭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한 비평가의 흥미로운 지적을 여러분께 질문으로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 비평가는 코넬리의 소설을 두고 긴장감과 현실성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라고 평했어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서스펜스를 극대화할수록 때로는 현실의 개연성과는 조금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코넬리의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실 때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현실과 스릴이라는 스펙트럼 위 어디쯤에 놓여 있다고 느끼시나요? 경찰서 보고서처럼 완벽하게 현실적인 이야기와 심장을 조이는 극적인 긴장감 사이에서 여러분은 작가가 어떤 선택을 하길 더 바라시나요? 그 답을 찾아보는 것도 그의 세계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가 될 겁니다.